안녕하세요. 저는 장롱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다고 자부해온 틱톡 분야의 대형 인플루언서입니다. 소위 100만 팔로워를 등 뒤에 업고 해외 곳곳을 누비며 언제나 자신만만하게 중국의 위상을 뽐내왔습니다. 한국이라 하면 제게는 늘 하등 나라에 지나지 않았고 모든 것이 중국의 것을 베끼다 정신승리나 하는 존재로 치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믿어 마지 않던 중국 여권의 강력한 힘이 사실상 환상에 가까운 것이었고 한국 여권은 생각보다 훨씬 세계에 통한다는 현실 앞에서 제 자존심이 크게 흔들리게 됐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계속 몸부림쳤고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중국이 우위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분명 깜짝 놀라시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한국인을 비웃으며 중국 정부가 언제든 해외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고 중국 여권이야말로 세계에서 최고의 파워를 자랑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해외 공항 입국 심사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쓱쓱 통과하는 한국인들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제 여권에는 유독 날카로운 시선이 꽂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무언가 잘못 봤거니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욱 노골적인 차별과 무시가 이어져서 저도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여권의 강력함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저에게 이런 현실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애초에 저는 어려서부터 애국 영화를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전랑 시리즈 같은 작품을 보면서 자랐고 중국인이 해외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군대가 출동해 적을 쓸어버리고 우리의 국민을 구출해준다는 스토리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난 후에는 만약 해외 어디에서든 문제가 생겨도 우리 정부가 나서 줄 것이라는 환상을 굳게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틱톡 채널을 통해 그런 믿음을 자주 강조해왔지요. 어디 가든 중국 여권은 통한다. 곤란에 처하면 대사관이 바로 출동한다. 이런 식으로 떠벌리고 다니면 제 영상을 보고 열광하는 팔로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제 헛에 가득한 말에 손뼉치며 좋아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더 높은 조회수를 위해 무엇인가 강력한 이벤트를 벌이고 싶었습니다. 그때 저희 머릿속에 스친 아이디어가 바로 중국 여권으로는 어디서든 무서울 것이 없다라는 주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공항에서 대놓고 제 권리를 주장해보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영상도 멋지게 찍어서 업로드하면 엄청난 조회수를 얻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공항 검색대에서 별나게 행동하며 난 중국인이다. 우릴 건드리면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같은 대사를 던진다면 얼마나 통쾌할까 싶었지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저는 중동 국가로 직접 출국했습니다. 사실 제 SNS 채널에는 이미 다양한 국가를 여행한 영상들이 올라와 있었고 이번에는 조금 더 자극적으로 만들고 싶었기에 중동의 어느 한 나라를 콕 집어 골랐습니다. 이 나라 입국 심사가 조금 까다롭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긴 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영상이 재밌어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나라 들어올 때에도 고생한다던데 우린 여권 파워가 훨씬 더 강하니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고무시키며 비행기를 탔습니다. 드디어 목적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몇몇 카메라맨을 대동하고 입국 심사대로 걸어갔습니다. 찍어. 내가 어떻게 일사천리로 통과하는지 그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자. 이렇게 호기롭게 외치면서 저는 당당하게 심사관 앞에 서서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무엇인가 대단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더욱 박진감 넘치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심사관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제 여권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눈살을 조금 찌푸렸습니다. 저는 순간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제 SNS 채널을 통해 인지도를 높인 뒤라 그 정도 시선은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감히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게다가 어디서 들은 소문으로 해외에서 중국 여권을 무시했다가 큰 낭패를 본 외국인 심사관 이야기가 떠돌았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거든요. 저는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더 당당해졌습니다. 하지만 심사관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영 달갑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그는 추가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왜 이 나라에 왔는지, 체류 목적은 무엇인지, 머무를 호텔 예약증, 재직 증명서 등등. 저는 준비를 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제 촬영 스태프들은 여전히 카메라를 들고 저를 찍고 있었습니다. 심사관이 이를 지적하며 여기는 촬영 금지 구역이다. 당장 카메라를 내리라고 말했는데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영상을 위해 더욱 과감하게 굴었습니다. 난 중국인이다.
우리 여권은 세계 최고다. 문제 생기면 중국 정부가 나서줄 것이다. 이런 대사를 또박또박 크게 말하면서 검색대를 가로질러 무단으로 촬영을 강행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무모했지요. 그러나 저는 그때만 해도 뿌리 깊은 자만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공항 심사에서 적잖은 시간을 보내고 까다로운 조사를 받는다고 들었으나 우리는 다르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심사관과 공항 보안요원들이 제 카메라 스태프들을 막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촬영을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강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경고가 들어왔죠. 그러나 저는 카메라 앞에서 기가 죽기 싫었습니다. 제 파워풀한 모습이 영상의 포인트가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크게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우리는 중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 결코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억울한 일이 생기면 바로 대사관에 연락하겠다. 이 장면은 당연히 제 촬영팀이 실시간으로 틱톡에 올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공항 보안요원들이 더 이상 말로만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경찰을 부르더니 저와 스태프들을 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스태프들이 촬영 중이다.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소리치자 경찰은 대수롭지 않게 우리를 강제로 수갑을 채웠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속으로는 곧 대사관이 연락받고 달려오겠지라고 기대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얼마나 강력한지 곧 증명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거든요. 그런데 체포된 뒤 단 1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도 저를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가둬진 채로 저는 일단 대사관에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나는 중국 국적의 장룽이다.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 현지법의 부당한 적용으로 피해보고 있으니 빨리 구원 요청한다. 목청껏 말해봤지만 돌아오는 대사관 측의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불법 촬영을 하셨다는 혐의가 현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현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대사관이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분명 전랑 영화에서는 정부가 직접 헬기를 보내 전투부대를 파견해 자국민을 구출해가는 장면까지 있었는데 저는 왜 이런 형편없는 대응을 받고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아니, 난 유명 틱토커다. 이렇게 허무하게 당할 수 없다. 당장 구출해달라. 라고 애원했지만 별다른 대답 없이 통화가 종료됐습니다. 그렇게 꼼짝없이 유치장에 갇혔는데 다행히 강제 추방 명령이 곧 내려졌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룻밤 꼬박 갇힌 뒤 저는 다음날 아침 첫 비행기로 본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떠날 때 공항 측에서 저와 제 팀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촬영을 했고 심사 절차를 고의로 방해했다. 더 이상 우리나라에 있을 수 없다. 그러더니 다음에 다시는 오지 말라며 대놓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저는 분통이 터졌지만 일단 귀국 비행기부터 타야 해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팔로워들은 틱톡 라이브 방송으로 이 상황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역시 중국 여권이 막강한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결국 제 체포 장면과 추방 소식이 전해지자 라이브 채팅창은 일순술렁이었습니다. 정부가 왜 안 나서주지? 전랑 영화랑 다르네. 이런 말이 쏟아졌습니다. 저로서는 체면이 말이 아니었죠. 저는 황급히 영상들을 삭제하고 그 사건에 대해 최대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기에 제 이미지에 큰 타격이 왔습니다.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미국으로도 여행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 추방 이력이 문제가 되어 비자 발급 과정에서 수많은 서류를 추가로 요구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안전하게 가자. 괜히 또 문제 일으키면 안 된다. 싶은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제 체면과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인이야말로 이런 절차에 오래 걸려야 하는데 왜 우리가 그런 곤욕을 치러야 하나라는 억울함이 계속 가슴에 쌓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가 대사관에 묻기도 했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쉽게 미국 입국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가? 우리 중국인들은 왜 이렇게 번거로운가? 그랬더니 돌아온 답은 단순했습니다. 그 나라와 비자 면제 협정이 있지 않느냐? 한국은 수많은 선진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었다. 순간 저는 홧김에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한국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비자 면제 협정을 여러 나라와 맺는단 말인가? 설마 우리보다 경제력이 높아서 그런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대국인데. 이렇게 씩씩거렸지만 대사관 직원은 제 언성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납득하든 말든 현실은 그렇다라는 식이었습니다. 그 태도가 제 자존심을 또 건드렸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경제대국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해외에서 받는 대우는 한국보다 못하니 우라가 터져 미치겠더군요. 저는 어떻게든 한국인들이 우리를 흉내내고 있고
우리보다 열등하다는 증거를 찾아내서 영상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잔인하게도 무엇을 찾아보아도 통계 수치는 한국이 훨씬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패스포트 파워만 해도 한국이 훨씬 상위권이라는 소리가 귓전을 후벼 팠습니다. 게다가 현지인들이 한국 제품이나 한국 문화에 호의적이며 우리 중국산 물건을 조심스레 경계하는 사례도 접하게 되니 실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중국인이 얼마나 영향력 있고 위대한 역사를 지녔는데 왜 다른 나라가 우리를 우러러보지 않나 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든 해외에서 우리가 존경받고 있다는 흔적을 찾아내고 그걸 영상으로 남겨서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특히 제가 눈여겨본 곳이 바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중국 불법 체류자들이 거기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거나 심지어 범죄 조직에 가담하는 사례가 떠돌긴 했지만 저는 그건 일부 사례일 뿐이다라고 무시했습니다. 중국인들이 많이 간다는 건 그만큼 중국이 우월하다는 증거 아니겠나라는 괴이한 논리로 저를 위안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동남아 현지를 가서 느낀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현지 정부와 경찰이 중국인 범죄 조직을 꽤 골치 아파하고 있었고 관광지에서도 중국인이라고 하면 이젠 별로 좋지 않게 보는 시선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돈도 많이 쓰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지? 하고요. 어디를 가든 자연스럽게 제 여권을 내밀며 나는 중국인이니 내 편의를 봐달라고 하면 예전에는 통하던 곳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찰 검문이 더 깐깐해지고 서류 요구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못마땅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고 이런 태도가 문제가 되어 몇 차례 체포 직전까지 가는 봉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어째서 한국인은 어디를 가도 환영받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우리는 반대지. 저는 물론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해 온갖 말을 했습니다. 한국인은 서양 문화를 맹목적으로 좇으며 정신승리나 하는 존재다. 사실 그 문화는 이미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베껴간 것뿐이다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현지에서 만난 외국인들은 한국의 드라마나 음악, 음식에 대해 칭찬을 늘어놓았으며 한국인이 예의 바르고 정숙하게 행동한다는 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것이 치욕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중국이 훨씬 큰 나라인데 왜 그렇게 작은 나라 한국을 우대하나 싶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국식 매너를 따라해보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원조인데 왜 우리가 한국 따위를 모방해야 하나라는 뿌리 깊은 우월감이 제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죠. 그 때문에 저는 어디를 가나 목소리를 크게 내고 줄을 설 때도 어깨를 치면서 새치기를 하고 쓰레기도 마구 버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당당함의 표시라 생각했고 주변에서는 저 중국인 좀 이상한 애라며 곁눈질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촬영할 다양한 콘텐츠를 위해 일정 기간 머무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체류 연장이 만료될 때마다 추가 심사를 받아야 했는데 깐깐한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매번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었죠. 당신은 불법 체류로 의심되고 심지어 체류 목적이 영상 촬영이라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라고 지적받은 겁니다. 저는 한국인들도 유튜버나 블로거 하는 사람들 많으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유독 심한 간섭을 받는가? 너무 불공평하다. 며 항의했지만 현지 관리는 사전에 작업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받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해외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자격이 있지 않나라는 허황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결국 저는 작업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출국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다시 쫓겨나는 상황이었죠. 저는 대사관에 다시 연락해봤지만 돌아오는 말은 똑같았습니다. 현지 법을 위반하면 지원하기 어렵다. 이번에도 전랑 영화처럼 특수부대가 도착해 저를 구해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돌아올 때마다 자존심이 바닥까지 추락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제 적개심은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한국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고 저를 비롯한 중국인들만 이렇게 여기저기서 곤욕을 치른다는 현실이 증오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SNS 라이브 방송을 켤 때마다 일부러 한국을 깎아내리는 멘트를 날렸습니다. 한국은 본래 중국의 속국이었다. 그들은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모방했다. 지금도 한류 어쩌고 저쩌고 떠벌리지만 사실 다 우리 문화를 베낀 것. 이런 발언들을 해댔죠. 그런 말을 하면 박수를 쳐주는 팬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맞다. 한국은 한자도 우리 것을 가져간 주제에
감히 우리를 밟으려 한다. 같은 댓글이 달리곤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자기 합리화를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SNS 밖 세상은 갈수록 우리에게 차가운 눈길을 던졌습니다. 게다가 한 중국 유명 배우가 동남아 어딘가에서 납치되어 비참한 상태로 돌아왔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자 저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저 배우는 분명 대사관 혹은 중국 정부가 구해주지 않았을까라고 기대했는데 정작 보도된 내용을 보면 정부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한 모양새였습니다. 배우는 본인 힘으로 빠져나오거나 돈을 지불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풍문이 돌았습니다. 정부는 별다른 수단이 없었다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도 비슷한 납치 사건이 잇따랐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무심결에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저렇게 납치당한다면 정말 중국 특수부대가 헬기 타고 날 구하러 올까? 그런데 경험상 그런 일은 영화에서나 가능한 판타지라는 걸 깨달아 버렸습니다. 이미 저는 공항에서 추방당할 때 정부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 배우를 구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쩌면 기밀 작전을 수행 중이라 아직 보도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억지로라도 스스로를 설득했죠.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제 틱톡 채널의 존폐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 계정을 따라왔던 많은 이들이 저의 허세와 달리 현실에서는 망신만 당하고 오는 꼴을 보면서 흥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다간 망해버리겠다는 생각에 저는 자극적인 컨텐츠를 찾다 못해 한국으로 직접 가서 무언가를 찍어오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 한국으로 직접 가서 그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나라이고 한국인의 삶이 얼마나 초라한지 폭로해주겠다. 라는 부푼 꿈을 안고 말입니다. 곧바로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고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여기서도 저는 당연히 촬영을 계획했습니다. 입국 심사장 앞에서 카메라를 들이대며 한국 따위가 우리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보자라고 떠벌릴 셈이었죠. 그러나 인천공항은 촬영 금지 구역이 많았고 직원들이 원칙적으로 제재를 가해왔습니다. 게다가 별다른 무리만 안 하면 입국 절차도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저는 뭐야, 왜 이렇게 쉬운 거지? 한국이 까다롭다더니 하고 의아해했지만 내심은 편했지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약간 허무함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이 우리를 극도로 경계하면서 괴롭혀야 하는데 의외로 태도가 친절해서 제 촬영 소재가 별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입국한 뒤 저는 한국 거리를 걸으며 평범한 한국인들을 관찰했습니다. 여기서 무언가 비판할 거리가 없을까 찾았지만 사람들은 꽤 질서정연했고 인터넷으로만 보던 혼잡한 골목 풍경은 쉽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서울 중심지를 가보니 최첨단 시스템이 곳곳에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는 어딜 가나 잘 터졌고 지하철은 정확한 시간에 운행되었으며 안내 표지도 여러 언어로 친절히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어로도 표기가 돼 있어서 저는 순간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괜히 중국인을 배려하는 거야? 우리가 베끼는 애들이라더니 이런 자의식 과잉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때 길거리에서 한국 젊은이들과 몇 마디 나누어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제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에 전혀 거부감 없이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들의 태도에 살짝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한국인은 우리를 질투하고 시기하며 배척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실은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중국에서 오셨네요. 혹시 한국에 오래 머무실 계획이신가요? 맛집이나 관광지 추천해 드릴까요? 가며 상냥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저렇게 소탈하게 굴면서 뒤로는 우리 걸 베끼려는 속셈이 있겠지라고 속으로 비꼬았습니다. 하지만 딱히 꼬투리를 잡을 만한 장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한국 여행을 하면서 저는 각종 편의시설과 질 좋은 식당들을 경험했습니다. 식당에서도 친절한 서비스와 위생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을 보며 억지로라도 단점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생각보다 합리적인 가격대의 음식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직접 만드는 음식들, 김치나 전통 음식들은 생각보다 제 입맛에도 잘 맞았습니다. 저는 차마 이 사실을 제 틱톡에 그대로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채널은 한국은 항상 형편없고 우리는 최고다라는 프레임을 유지해야 팔로워들이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현실에서 경험한 것과 달리 온라인에서는 한국은 그저 치안이 좋지 않고 음식도 너무 자극적이라 몸에 해롭다. 그리고 길거리가 지저분하다라고 조작된 영상을 편집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려면 실제로 지저분한 길거리나 불친절한 점원을 찍어야 했는데
거의 찾기 힘들다는 점이었습니다. 다급해진 저는 단편적인 순간을 과장해서 편집했습니다. 어떤 노숙자가 지나는 장면을 멀리서 몰래 찍은 뒤 그것을 반복 재생해 도시 전체가 황폐한 양 포장했습니다. 또 한 식당에서 잠시 직원이 웃음기 없는 얼굴로 응대했던 부분을 길게 늘려 냉대받은 것처럼 꾸몄죠. 그러면서 자막에는 역시 한국은 무례하다. 역시 중국인만 혐오한다고 달았습니다. 영상을 올린 뒤 중국 내 저희 팔로워들은 일제히 분노했습니다. 역시 한국은 큰형님인 우리를 시기하고 차별하는구나 라는 식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저로서는 조회수가 슬슬 다시 오르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한국을 직접 경험한 뒤 사실은 상상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 채널의 존재 이유와 정체성이 한국 비하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돌아오기 직전에 엄청난 해프닝을 일으켰습니다. 더 자극적인 장면을 찍으려다가 결국 난장판이 돼버린 일이었죠. 저는 서울 시내 유명한 관광 명소에서 갑자기 중국 여권은 최고다. 이 나라는 우리 역사를 베꼈다라고 소리치며 거리에 있던 사람들을 촬영했습니다. 일종의 기행이었는데 몇몇 시민들이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이렇게 무례하게 굴면 보통 경찰이 금세 나타나곤 했는데 한국에서는 애초에 제게 경고를 날리기 전에 주변 시민들이 촬영 중지해달라 혹은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러시는 거냐라고 말하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욱 흥분해 카메라를 들이밀며 외쳤습니다. 우리는 대국인 중국인이다. 이런 합의 없는 촬영을 막고 싶다면 당장 우리 정부를 상대해야 할 것이다. 한국 경찰 따위가 함부로 나설 수 있을 것 같나. 현실에선 전혀 통하지 않을 망상을 다시 그대로 주입해본 것이었죠. 그러자 한국 경찰이 진짜로 출동했고 저를 제지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택도 없는 대사를 쏟아냈습니다. 우리 정부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지금 한국 경찰이 나를 부당하게 체포하려 한다. 이건 명백한 국제적 분쟁 대상이다. 그러나 한국 경찰은 담담하게 절차대로 제 신분을 확인했고 불법 촬영 및 소란 행위로 경고를 했습니다. 여차하면 체포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옆에서 지켜보던 관광객들, 심지어 외국인들까지 제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전 세계로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제 자존심 때문에 발걸음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국이 뭔데 감히 우리를 이리 제지하나. 여권 파워가 훨씬 우위인 중국을 무시하지 마라. 그러나 경찰은 제게 법적 권리와 절차를 설명했고 만약 계속 소란을 피우면 긴급 체포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중국 정부가 나를 보호해주겠지라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으나 이미 2번이나 해외에서 추방당한 전적이 떠올라서 그 환상은 금세 깨졌습니다. 여기서도 대사관에 연락해봤자 제가 현지법 위반이라면 역시 도울 수 없다는 답만 들어올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풀려나길 기대하며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 사이에서 또 중국인이야? 라는 수군거림이 들려왔고 어떤 사람들은 제 모습을 찍어 SNS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다시 패배감에 사로잡힌 채 부랴부랴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틱톡 라이브 방송을 켜면 제 팔로워들에게 내가 직접 한국 가봤는데 정말 수준이 낮더라라는 헛소리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제가 한국에서 별다른 대접을 못 받기는커녕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조차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공권력조차 다른 나라와 다름없이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끝내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한국은 여전히 우리를 따라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팬들을 선동하며 제 체면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외 각국에서 중국인 범죄 조직에 대한 기사가 줄줄이 터져 나왔습니다. 불법 체류, 산업 스파이 활동, 심지어 납치 범죄까지. 이런 소식들이 퍼지자 세계의 시선은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중국 여권을 가진 자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냐는 극단적인 편견도 점점 확산되었습니다. 저 역시 입국 심사를 받을 때마다 더욱 까다로운 질문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계속 시달리면서도 여전히 저는 억울함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우리만 한국인들은 무비자로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고 여러 나라에서 우호적으로 맞아주던데 이게 정상인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제 친구 몇몇은 해외 취업을 한다며 유럽으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더기로 비자 거절당하거나
입국을 시도했다가 공항에서 짐도 풀어보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반면 한국 젊은이들은 워킹홀리데이나 각종 교환학생 비자 같은 것을 취득해 자유롭게 출입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한국인이라면 비자 없이도 가능하다는 국가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이건 서방 국가들이 우리에게만 까다로운 조건을 거는 거다라고 부르짖었지만 제 주위 사람들조차도 장롱, 너도 모범적으로 행동하면 문제없을 텐데 왜 그렇게 무리수를 두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해외 어디서나 손님으로서 예의 바르게 지내야 하고 현지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말은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우리가 대국인데 왜 소국한테 맞춰야 하냐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만큼은 더더욱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 문화를 어설프게 카피한 나라가 지금은 무슨 K 콘텐츠니 K푸드니 떠벌리며 전 세계인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 세계가 한국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국가 신용도나 국민 개개인의 이미지는 점차 상승해 왔습니다. 반면 우리 중국은 점점 해외에서 불신받고 경계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지만 저는 끝내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우리를 질투해서 이렇게 차별하고 있고 그 배후에는 한국의 로비가 있을 것이다. 라는 뻔뻔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저의 일부 극렬 팬들은 아직도 그런 음모론을 신봉하며 저를 열렬히 지지해줍니다. 그러나 머릿수로 따지면 갈수록 저를 비판하거나 채널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었습니다. 장룽, 너는 현실을 직시해라. 중국 여권이 막강하다는 건 허상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미 여러 번 해외에서 망신당하지 않았나.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저는 분노와 수치심에 휩싸였지만 또다시 꿋꿋이 아니다. 곧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된 힘을 보여줄 것이다. 한국 따위는 발밑에 둘 수 있다. 라고 우겨댔습니다. 이쯤 되니 제가 운영하던 틱톡 채널은 과거처럼 단순히 한국 비하로만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한국이 왜 우리보다 우수하다는 건데? 가짜 뉴스다라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이미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중국인들은 제가 말하는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러이러했다. 사람들이 다정하고 여권도 강력해서 문제없이 여기저기 갈 수 있었다. 라는 반박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댓글을 삭제하며 가짜 한국인 계정이 침투했다라고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제 말이 허황된 주장이라는 걸 대부분이 눈치채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같은 소국 따위가 그렇게 떠들어댄다고 대국인 우리가 흔들릴 것 같나. 우리 여권은 아직도 가장 위대한 힘을 지녔다. 저는 끝까지 이렇게 말하면서 체면을 세우려 발버둥 칩니다. 물론 제 말이 허무맹랑하다는 걸 일부 사람들은 다 알지만 저는 제 이미지상 진실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정부가 구출해주지도 않았고 해외 공항에서 수없이 망신을 당했지만 이것도 역시 현지인들이 우릴 차별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해야 제 자존심을 간신히 지킬 수 있으니까요. 제 영상에는 아직도 맞아. 한국은 어차피 중국의 속국이었다라는 아류 팬들이 댓글을 달아주곤 합니다. 그럼 저는 거기에 맞장구 치며 그렇다. 한국은 식문화도, 의복도, 전통 행사도 다 우리를 베꼈다. 그들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건 사실 우리 문화유산 덕분이다라고 선동합니다. 그러면 환호해주는 몇몇 이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전랑 영화 속 장면을 현실로 믿고 한국을 깎아내려야 정신이 편안해지는 부류이죠. 저도 그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계속 살아갈 생각입니다. 비록 중동에서, 동남아에서, 심지어 한국에서까지 제대로 망신을 당했지만 결국엔 제가 옳은 것이라고 억지 부리면 그만입니다. 제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해도 저는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여권 파워가 좋다는 증거가 어딨냐. 해외에서 문제 생기면 대사관이 나서서 다 해결해준다. 그 한국인들도 실은 우리가 부러워서 그럴 뿐이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닝샤라고 합니다. 중국 동부 지역에서 태어나 줄곧 중화민족이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이며 주변 국가들은 그 지류에 불과하다는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제 부모님과 주변 어른들은 입버릇처럼 한국 같은 나라는 옛날부터 중국에 조공을 바쳤고 그 문화는 전부 중국이 원조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 말이 곧 역사적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와서도 제 신념은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에서 열리는 유럽 대학생 역사 토론 행사에 참관 형태로라도 참가하게 되면서 저는 스스로 중국의 정통성을 옹호할 기회라고 생각했고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출국 전 지도 교수님인 수민 교수님께 따로 불려갔을 때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닝샤, 요즘 유럽에서 한국의 역사문화 콘텐츠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소식 들었나? 드라마, 전통 의상, 전통음악, 궁중음식, 심지어 유교적 예절까지 한국만의 오랜 독창성으로 칭송하고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사실을 유럽인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야. 한복도 사실 명나라 의복과 흡사하고 유교 사상은 공자에게서 나왔는데도 한국인들은 자기들 고유의 문화로만 포장하는 것 같아. 저는 그 얘기에 불같이 흥분했습니다. 이 어처구니없는 역사 왜곡을 그냥 놔두면 전 세계가 한국 편을 들지 않을까? 당장 제가 가서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라는 걸 알려줘야겠다라는 사명감이 들끓었습니다. 마침 영국 대학생 역사토론 행사의 주제가 현대 시점에서 본 동아시아의 역사적 영향력이라 했고 한국에서 온 학생들도 대거 참여한다 했습니다. 저는 중국 대표라는 마음가짐으로 영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그렸습니다. 한국 측이 우리 한복은 오랜 전통의상이라고 주장하면 그건 명나라 복식에서 유래됐어라고 지적해야지. 한국 드라마나 사극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라고 칭찬하면 조공 체제하의 예절과 복식은 중국 것을 본뜬 것이라고 반박해야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면서 행사장에서의 장면을 시뮬레이션해보는 내내 저는 스스로 대단히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공항에 도착해 숙소에 들렀다가 바로 행사장에 가보니 제 예상보다 훨씬 더 한국 문화가 크게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로비는 여기저기서 한복 전시, 한국 전통음악 소개, 궁중 음식 시연 따위가 진행되고 있었고 유럽 학생들은 열광적으로 반응하며 정말 독창적이고 아름답다라는 찬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곧장 주변 학생들에게 한복의 근원은 사실상 중국이다라고 말하며 뛰어들어갔습니다. 제가 처음 뛰어든 곳은 한국 부스 인근이었습니다. 거기서 유럽 학생 두어 명이 이 고운 색감과 디자인은 다른 어느 나라의 전통의상과 구별된다. 정말 독특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하자 저는 대뜸 그 대화에 끼어들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니겠지만 사실 한복은 중국 명나라 의복과 매우 흡사합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발전시켰다기보다는 중국 복식을 받아들여 변형한 것일 뿐이죠. 원래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뿌리가 깊습니다. 뜻밖의 목소리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정말 그런가요? 한국 측으로부터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라고 하자 저는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두들 모르고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한국은 예부터 조공을 바쳐온 사실상 속국이나 다름없었던 나라예요. 그러니 한국의 전통 복식이나 예절, 유교 문화 등은 전부 중국에서 기원했다고 볼 수 있죠. 주변에서 한국 스태프 한 명이 너무 과장된 표현 같다. 조공은 당대 동아시아 외교 의뢰였고 한국은 그 과정에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라고 반박했지만 저는 아예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한국의 입장이죠. 역사는 사실이고 조공을 바친다는 건 황제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뜻이며 곧 속국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낯선 광경에 유럽 학생들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중 몇 명은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대달라. 한복이 명나라 의복과 비슷하긴 하지만 한국 나름의 스타일이 확립된 게 아니냐라고 질문했는데 저는 갑작스러운 영어 토론의 준비가 덜 돼서 그저 중국이 원조라는 걸 왜 몰라주느냐? 분명히 중국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쳤던 역사적 사실이 있잖냐?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때부터 분위기가 슬슬 이상해졌습니다. 한국 부스의 스태프는 제게 공식 행사 자리에서 다른 나라, 전통 문화를 전부 중국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건 무례하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유럽 학생들도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조공의 성격을 속국 관계와 곧장 동일시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욱 감정적으로 대응했고 결국 몇몇 사람들은 힐끗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오후 행사장에는 동아시아 역사 왜곡 문제에 관한 세션이 열렸습니다. 주최 측에서 특별히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여러 대학의 동아시아사 전공 교수들을 패널로 초청해 최근 불거진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와 이에 대한 한국, 일본 등
주변국의 반발을 다루겠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우연히 또다시 한국 학생들과 마주쳤고 동북공정이 뭔가요? 라고 묻는 유럽 학생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속으로 좋다. 이것 봐. 드디어 중국 관점을 당당히 펼칠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펼쳐진 이야기는 제가 예상한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럽의 동아시아사 전공 교수들이 차근차근 동북공정의 배경과 문제점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떠버리려 했던 고구려 중국 지방정권 주장이 치밀한 논리적 비판에 직면하는 장면을 난생 처음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 영국인 동아시아사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2002년경부터 국가 주도의 학술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중국 동북지역, 즉 동북 삼성려운잉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일대 역사를 자국 역사로 편입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그 핵심 주장 가운데 하나가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를 살펴보면 역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많은 모순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인 동아시아사 교수 비는 이어서 이러한 맥락을 자세히 짚었습니다. 중국 측의 주장은 대략 5가지로 정리되는데 고구려가 지금의 중국 영토 안에 건국되었으므로 원래 중국 땅에 세워진 국가이다. 고구려는 독립국이 아니라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 고구려 유민들이 당나라에 흡수되었으니 고구려인은 사실상 중국인이었다. 왕건의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아니라 전혀 다른 왕조다. 나아가서 고구려 계승국인 발해도 결국 당나라가 설치한 지방 군정기구로서 중국 역사에 속한다. 그러나 이것은 시대착오적 역사관에 가깝습니다. 가령 현재 중국 영토라는 이유로 수천 년 전 국가를 중국 지방정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죠. 조공책봉이라는 것도 당대 동아시아 외교 체제의 관행이었을 뿐 이를 곧장 속국 개념으로 일반화하기 힘듭니다. 더구나 고구려가 수당과 치열한 전쟁까지 벌였는데 정말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수당을 처부수고 버틴다는 말은 황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에 불쾌해졌지만 동시에 제대로 반박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역사 인식을 논리적으로 부정해 들어오는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손을 번쩍 들고 영어가 서툴지만 어떻게든 큰 소리로 따졌습니다. 하지만 조공체제 자체가 명백히 한국이 중국에 예속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고구려도 백제도 신라도 황제에게 예를 갖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속국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자 독일인 교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조공은 동아시아 외교 의뢰였고 당시의 일본, 베트남, 유목국가까지 모두 일정 형태의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를 전부 중국의 지방정권이라 칭한다면 일본도 한때는 중국 지방정권이었다고 해야 하겠지만 그것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또한 고구려가 당과 전쟁을 벌여 당나라가 패배 직전까지 몰린 기록도 있습니다. 지방정권이라면 그런 전쟁 자체가 애초에 말이 안 되죠. 저는 어떻게든 말을 잇고 싶었지만 앞서 준비해온 중국 황제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주장만으론 역부족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누군가가 수나라 100만 대군이 고구려 침공에 실패한 사건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며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우물쭈물했지만 그 유럽인 교수들은 서로 눈길을 교환하더니 이 학생은 잘 모르는구나라는 표정을 지었고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번엔 대화 주제가 자연스레 발해로 흘러갔습니다. 중국 동북공정의 주요 논리 중 하나가 발해, 역시 당나라가 설치한 군정기구 혹은 지방정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공격적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네. 발해도 사실상당에 속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발해 인구 상당수가 말갈족이었고 지금의 중국 소수민족과 연결되니 당연히 중화민족의 일부죠. 그러자 이번에는 프랑스인 교수 B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조금 전보다 더 꼼꼼하게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발해가 당나라 지방정권이라면 발해 왕이 황제 칭호를 쓰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던 기록은 어떻게 보십니까? 더구나 고구려 유민이 주축이 되어 세운 나라이고 당과 외교 교섭에서 동등함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발해가 중국의 속국이었다면 그런 독자적 행동이 가능했을 리 없죠. 게다가 2005년경 중국 길림성 지린성 용두산 고분군에서 발해와 관련된 고분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황후라는 표현이 분명히 명기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황후는 독립국의 군주만이 가질 수 있는 칭호죠. 그런데 중국이 그 비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듣기도 싫어서 작정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다만 중화민족은 여러 민족 소수민족을 품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이기에 발해도 자연스럽게 중화의 일부죠.
알지 못할 비석 하나로 역사를 뒤집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오히려 중국 정부가 발해와 관련된 불리한 사료를 감추는 정황에 관심을 보였고, 제가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전해졌습니다. 벌써 몇몇 학자들은 이 학생 좀 극단적이다 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제가 또 한 번 역공을 가해보려던 찰나, 한 영국인 교수가 흥미로운 문제를 꺼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자국사에 편입하려 애쓰는 이유가 장차 남북한 통일 시에 야기될 영토 문제, 특히 간도 지역 문제와 연관된다는 설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을 아시는 분? 이 말에 몇몇 유럽 학생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로서는 이 주제가 불편했습니다. 사실 저도 학교에서 얼핏 과거 1909년 간도협약으로 지금의 간도가 중국 영토로 편입됐고, 언젠가 한국이 통일되면 문제를 다시 제기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그 구체적 과정이나 맥락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 제 표정을 간파한 듯 이번엔 독일인 교수 씨가 슬쩍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었던 우다웨이라는 인물이 2004년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있어요. 한국이 간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중국도 고구려가 중국사라고 주장하지 않겠다는 식이었죠. 즉, 고구려를 포함한 동북공정은 단순히 역사,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간도 등 영토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과거 간도협약은 을사늑약 이후 한국이 외교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일본이 조선 대신 중국과 맺은 것이므로 한국 쪽에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 학자도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1962년에 중국과 국경협정을 맺었지만 만약 남북이 통일되어 새롭게 간도 지역을 요구한다면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되겠죠?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중국 동북공정의 동기가 영토 보전과 관련 있다니. 물론 학교에서 중국사 수업을 들을 때 뭉뚱그려 만주 땅은 예로부터 중화민족의 것이라고 배우긴 했지만 이렇게 간도협약이라든지 통일한국 시나리오와 연관 지어보는 이야기는 제대로 접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횡설수설하면서 간도협약 같은 건 너무 오래된 일이라 별 상관없다. 어차피 북한과 중국은 우호적이지 않나라고 얼버무렸는데 다른 학생들이 북한이 망하거나 혹은 남북이 통일되어 새 국가가 출범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더 이상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토론 주제가 몽골과 위구르 쪽으로 옮겨가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이탈리아인 동아시아사 연구자가 갑자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국은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마저도 위대한 중화민족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구르나 티베트 등 여러 소수민족의 역사를 모두 중국사로 귀속시키기 위해 역사 공정을 벌이고 있죠. 특히 티베트가 당나라 이래로 중국 영토라거나 위구르 지역 역시 옛날부터 중화의 일부였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동북공정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저는 징기스칸이 중국인이라니 그건 우리 중국인도 좀 과장이라고 느낍니다라고 중얼거리다가 곧 말을 거둬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국내에서는 실제로 징기스칸 기념 박물관에 가면 위대한 중화민족의 선조라는 문구가 버젓이 전시되어 있다고 한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변 유럽 학생 중 누군가는 사실 징기스칸은 몽골 제국을 건설했고 한족 한조 왕조인 송나라와 적대적 관계였는데 어떻게 그를 중화민족이라고 하느냐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뻘쭘해져서 중국은 통일적 다민족 국가라서 몽골족도 결국 하나의 가족이라 말하고 싶었지만 이미 전반적인 흐름이 중국의 과도한 영토 역사, 확장주의를 문제 삼고 있었기에 제대로 말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괜히 어쨌든 한국은 뼛속까지 중국이라고 다시 주장을 반복하며 대화를 틀어보려 했으나 이미 그 주장은 여러 차례 논리적 타격을 입은 뒤라 더 이상 신뢰도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행사 마지막 날 큰 무대에서는 동아시아 문화의 세계적 파급력이라는 주제로 종합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여러 패널이 한국 드라마에 담긴 전통 문화가 신선하고 세련되다, 궁중 예절이나 유교적 가족 개념이 흥미롭다 등 한국을 다소 특별한 사례로 칭찬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질문 시간이 되자마자 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국이 그렇게 대단하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사실 한국은 중국에서 많은 제도와 풍습을 받아들였고 뿌리부터 중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결국 중국의 영향 아래 조공을 바쳤잖습니까? 왕조 자체가 중국에 예속되어 왔는데 왜 자꾸 한국 문화가 독자적이라는 식으로 홍보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회자가 혹시 성함과 소속을 알려달라고 물어봐서
저는 마치 자랑스럽다는 듯 저는 중국에서 온 수닝샤이며 저희 수민 교수님의 추천으로 참관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패널 중 한 명인 유럽인 역사학자가 반박했습니다. 물론 중국 문명이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큰 영향을 끼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 등 한반도와 만주의 일부를 포함한 새 왕국도 독자적으로 발전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문화 코드를 형성하며 중국과는 다른 사회구조나 예술 전통을 보여주죠. 저는 속이 끓어올라 그래봤자 조공을 바친 걸로 증명되지 않았나요? 한복이건 궁중 예절이건 전부 명나라나 당나라에서 가져온 거 아닙니까?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사회자가 잠시 저를 진정시키며 좀 더 구체적인 역사 사례를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고구려, 백제, 신라 명칭 이야기. 그때 한 한국인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의 고대사 전공은 아니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각 기마 수렵 문화, 해양 교역 문화, 철기, 농경 문화 등 서로 다른 DNA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훗날 통일을 거쳐 고려와 조선,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까지 영향을 주었다는 논리도 있죠.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가끔 고구려는 북방 기마민족적 요소가 강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 그게 중국산이 아니냐로 다툼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발끈했습니다. 그거야말로 역사 왜곡 아닙니까? 고구려든 백제든 신라든 궁극적으로 중화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중국 황제에게 조공을 바쳤고 복식도, 예절도, 사상도 모두 중국 걸 받아들였는데 무슨 기만이 해양인이 운운합니까? 그러자 그 학생은 오히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름 자체에 숨겨진 의미를 풀어가며 저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구려라는 국호는 원래 기록의 구려줄리 혹은 고구려 까오줄리로 나오는데 여기서 맹모이라는 명칭과 관련된 학설도 있습니다. 맥종모조이라고 불린 기마수렵 민족의 한 갈래가 구려라는 공동체를 세웠고 이들은 상당히 북방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또 고구려를 세운 인물이 주몽인데 부여에서 건너온 설화가 전해집니다. 게다가 수렵도 벽화나 말탄 무용총 벽화 등에서 보듯 고구려는 말 타고 활을 쏘는 매우 북방, 유목수렵 문화에 가까운 색채를 보여요. 이것이 분명 중국 한족 왕조와 구별되는 특징을 이룹니다. 그런데 중국이 고구려를 그냥 지방정권이라고 우기면 역사적으로 어불성설이 되죠.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수렵도 벽화 같은 건 어렴풋이 들어본 적은 있지만 거기서 곰이 사람처럼 앉아있는 장면 등이 발견되었다거나 개구리를 숭상하는 고구려적 신앙 같은 이야기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그 한국 학생이 그런 자료들을 언급하며 고구려가 독자적 세계관을 갖춘 북방 세력이었다고 강조하자 주위 유럽 학생들은 흥미롭다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저 조공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고 어쩐지 점점 논리가 약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어 그는 백제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백제라는 이름을 빨지로 쓰지만 이것이 백발개의 나루터지라는 설도 있고 형제 숀디인 비류와 온조가 세운 나라에서 시작되었다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전승도 있죠. 어쨌든 한강 유역을 기반으로 해양 교류에 능했으며 일본의 선진 문화를 전파한 동아시아 해상교역국이라는 평가가 있어요. 실제로 백제 금동 대항로, 무령왕릉 출토품 등을 보면 중국 남조와도 교류했지만 그 독자적 예술성과 해양적 감각이 돋보이죠. 일본에서는 구다라 말지란 말이 백제를 뜻하는 고유명사가 되었고 심지어 최고급 문화재를 두고 이건 구다라 제작이라고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즉, 백제 문물이 당시에 일본에서 고급품으로 통했음을 시사하죠. 저는 그렇다고 백제가 무슨 자주적이었다는 말이냐? 중국 남조와의 관계가 얼마나 빈번했는데 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곧 되받아쳤습니다. 물론 중국 남조와 교역했죠. 하지만 교역은 독립된 국가끼리의 일이죠. 실제로 백제가 당나라의 속국이었다면 어떻게 당과 싸워 이기기도 하고 자율적 외교를 펼쳤겠습니까? 백제도 결국 멸망 당시 신라당 연합군에 의해 무너졌지. 단순히 당나라, 지방행정체로 폐지된 게 아니랍니다. 저는 대답할 말이 점점 궁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한국 학생은 신라까지 언급했습니다. 신라 같은 경우도 국호를 싱로라고 쓰지만 여러 설이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라는 뜻일 수도, 동쪽 땅새 나라라는 고유어에서 왔다는 설도 있고
어떤 분은 쇠금을 다룬 민족이라는 설까지 제기합니다. 김씨 왕족이 신라를 다스렸고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세력을 확장했으니 말이죠. 이런 다양한 명칭 기원도 무시한 채 그냥 조공 속국 중국의 일부라는 공식만 대입하는 건 그 시대의 역사적 맥락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어쨌든 신라 왕이 당에 사신을 보낸 기록이 있다라고 버텼지만 주위에서는 당시 사신 교류는 국제외교의 일환이지 곧바로 속국임을 뜻하지 않는다라는 반박만 되돌아왔습니다. 게다가 신라가 통일 전쟁 때 당나라와 합작하기도 했고 나중엔 당 세력을 한반도 밖으로 밀어내면서 사실상 독자적으로 삼국을 통합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거론하니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국 동북공정의 또 다른 핵심 주장인데 유럽 교수들은 이를 두고 심각한 무리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고려가 고구려와 성씨가 다르다. 왕씨왕과 고가원은 전혀 다른데 무슨 계승이냐? 라고 우겼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서희의 외교 담판 거란과의 강동육주 담판을 비롯해 고려가 스스로를 고구려 계승 왕조로 표방했다는 역사 기록, 그리고 코리아코어라는 영어 국호가 고려에서 왔다는 점이 연이어 제시되었습니다. 만약 고구려가 중국 땅이고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아니라면 코리아라는 국호 역시 어떤 정체성을 갖는 건가요? 실제로 북한의 영어 국호는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남한은 Republic of Korea. Korea는 분명 고구려의 줄기를 잇고 있음을 상징하죠. 유럽 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압박해 들어오자 저는 또다시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조선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조선에 대해서도 단군 신화를 건국 시조로 삼고 있고 그 뿌리는 고조선에서 찾는다라는 한국 측 설명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단군 신화야말로 곰이 웅녀가 되고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설화적 요소가 강해 저는 허무맹랑한 창작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리곤 했는데 이번에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사 편수회가 이 단군 신화를 일부러 부정하고 한국 민족은 타율적 역사만 있었다라는 식으로 폄훼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 학계에서는 단군 신화에 담긴 역사문화적 맥락을 연구하려 해왔는데 식민사관과 맞물려 사료가 불타거나 소실되어 어려움이 컸죠. 저는 속으로 일본 제국주의가 뭘 했다는 거지. 우린 그 시절에 대한 관념이 별로 없는데 하고 생각했지만 그토록 강조했던 단군 신화가 엉터리다라는 제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빈약해지니 점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 다른 유럽인 패널이 중국의 다민족 국가론 통일적 다민족 국가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중국은 광대한 영토 내 소수민족을 하나의 대가족 개념으로 포섭하려 하죠. 그래서 몽골도, 티베트도, 위구르도 궁극적으로 하나의 중화민족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동북공정은 고구려 발해 심지어는 백제신라까지 중화민족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시도의 일환입니다. 일종의 영토 지상주의 내지 민족 통합 논리 때문인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주변국들의 역사적 정체성이 부정되고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저는 중국은 소수민족을 보호하고 위대한 중화로 통합하는데 그게 뭐가 나쁘냐고 맞섰지만 바로 당사자 민족이 원치 않는데도 강제로 역사 문화를 편입하는 건 문제라는 반박이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청친과의 전쟁을 통해 독립했고 단군 삼국 통일 신라 고려 조선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명백한 주권 국가라는 말이 추가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뭐라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토론이 끝날 무렵 사회자는 오늘 한국 문화를 다룬 세션에서 간혹 중국과의 역사적 교류가 간과되는 일이 없진 않다. 하지만 중국 학생께서 너무 과격하게 전부 중국 것이다라고만 주장하신 탓에 상호 이해가 어려워진 것 같다. 다음에는 보다 학술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 라고 정중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사실상 망신만 당했습니다. 중간중간 영어가 부족해 더 공격적으로만 목소리를 높이다 보니 외려 주변에 감정적이고 무례한 중국인으로 비쳤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토론이 끝난 뒤 저는 행사장 복도에서 유럽 학생 몇 명과 얘기를 나누려 했습니다만 다들 한두 마디 듣고는 또 똑같은 주장뿐이구나라며 슬쩍 자리를 피하거나 구체적 사료를 제시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준비해간 면문헌은 주로 중국 정부 계열 출판물들이었고 그 안에도 객관적 증거는 많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중국 측 사서에도 고구려, 백제, 신라를 외국으로 인정한 기술이 있다. 삼국사 삼국지의지 동의전 등도 이민족으로 분류하는데 왜 오늘날 중국이 달리 해석하는 거냐라고 물으면
저는 전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일본도 과거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역사 왜곡을 했는데 지금 중국이 그와 비슷한 논리를 쓰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까지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영국에 더 머무를 자신이 없어 귀국 비행기 표를 서둘러 변경했습니다. 공항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보았습니다. 결국 제가 한 건 한국은 뼛속까지 중국이라 소리만 질러댄 것일 뿐 누구도 설득하지 못했잖아 하는 좌절감이 몰려왔습니다. 동시에 그래도 논리가 부족한 게 아니다. 그냥 영어가 부족했고 유럽인들이 중국사를 잘 몰라서 그런 거다. 언젠간 진실이 밝혀지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중국으로 돌아와 수민 교수님께 유럽 학생들은 한국말만 듣고 중국이 원조라는 걸 부정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주장해도 그 분위기가 워낙 한국 편이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역시 서양인들은 깊은 역사를 잘 이해 못하지. 고생했습니다. 수닝샤. 라고 제 편을 들어주셨지만 제 스스로는 어떤 씁쓸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논리적으로 부족했던 걸까? 동북공정과 중국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에 대해 제대로 연구해서 갔더라면 더 강력히 한국을 몰아붙일 수 있었을 텐데. 물론 저 스스로는 중국이야말로 모든 것의 뿌리라는 믿음을 버릴 생각이 없습니다. 언젠가 또 이런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자신들의 문화를 자랑하면 저는 더 치밀한 자료를 들고 가서 그건 전부 중국 것이다 라고 선언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다시 중국 땅으로 돌아왔고 새벽 공항에 내렸을 때의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유럽에서 당한 치욕을 반드시 갚겠습니다라는 생각으로 가슴이 화끈거렸습니다. 교수님께 더 많은 자료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비슷한 기회가 생긴다면 만반의 준비를 해갈 작정입니다. 설령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우기기일지라도 저는 모든 것이 중국에서 나왔다는 우리식 논리를 세상에 강요하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론 고구려 벽화에 그려졌다는 곰과 사람의 동반 모습, 백제가 해양 국가로서 일본의 선진 문화를 전파했던 사례, 신라가 철기 문화를 중시했다는 점 등등 그 모든 이야기가 어딘지 모르게 제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호기심이 중국 동북공정의 당위성을 강화할지 혹은 제가 몰랐던 또 다른 역사의 결을 보여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누구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지만 한국은 뼛속까지 중국이라는 신념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젠 좀 더 교묘하게 좀 더 자료를 갖추어 다시 국제무대에 나설 것입니다. 간도 협약이고 통일 한국 시나리오고 뭐고 모두 중국이 역사적으로 올바른 주장을 한 것임을 입증해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엔 졌지만 영원히 지지는 않을 겁니다. 언젠가, 정말 언젠가 세계가 한국은 원래부터 중국 일부였구나라며 인정하게 될 날이 오길 꿈꿉니다. 설령 그 꿈이 저 혼자의 집착에 불과할지라도 이것이 제가 영국 역사 토론회에서 겪은 치욕과 그럼에도 끝까지 지키고픈 중국 중심주의 신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